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47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1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보유하고 넘어왔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둘 다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요. 거기서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로 마감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구독자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드는 생각들, 장점 단점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나쁘다 뭐 이런 쪽에 의견을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유익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댓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해보면은, 저는 이게 방송하면서 너무 길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좀 힘들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합니다. 이 녹화할 때, 녹화 시간이 뜨거든요. 그럼 이걸 보면서, 한 15분 정도 이내로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면서 합니다. 근데 항상 빨리 끝내려고 시작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35분, 40분이 가가 있으니까 항상 쫓기면서 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의견 주신 분들은 길게 방송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되는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송 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으시구나 하는 이 부분이 저한테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간 압박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선정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 매수 매도 타이밍 이런 이야기 해줄 때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이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커스를 어제 매수했는데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괜찮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5분봉입니다. 오늘 거 말고 어제 거요. 제가 종목 선정할 때는 관심 종목을 딱 등록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요. 테마별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전쟁 관련주 이렇게 모아놓고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 수소차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한참 유행할 때 예전에 그때 관련주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등록해 가지고 여기 보면 유니크 이런 종목 일봉으로 보시면 이거 3,000원 하다가 쭉 올라갔고 13,90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요. 이렇게 수소차 테마가 올라갈 때 불 붙었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가 막 활성화될 때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등록을 해갖고 이제 하나의 테마군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2차 전지 해놓고 이보다 더 많지만 제가 봤던 종목들을 그냥 여기다 계속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종목이 뜨면 그걸 또 여기다 또 추가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동차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최재형하고 홍준표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 대선 테마 나머지 뭐 안철수라든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같으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할 것 같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들썩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제가 뉴스로는 안 들었기 때문에 크게 안 오른 걸로 봐서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래놓으면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철수 관련주니까요. 얘들이 쫙 움직이면 안철수 관련한 무슨 뉴스가 떴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뉴스를 빨리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을 읽고 나서 이게 주가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는 그까지가 제가 하는 생각 부분입니다. 뭐 대지 언론 같으면 갑자기 이 종목들이 확 올라가면 재빠르게 이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서 뉴스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게시판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드는 소리 안티나 찬티가 막 떠드는 올라간 상한가다 하한가다 하는 사람 그런 걸 말고 뉴스 스크랩 해놓은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 급등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올려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전파시켜 가지고 매수할 사람이 늘어나야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래갖고 호재에 이래갖고 이제 띄워놓습니다. 그럼 그 뉴스를 찾아서 읽어보면 뭐 강원도에 돼지 농가에 뭐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뉴스가 진짜 앞으로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 가지고 만약 이게 돼지 열병이
많이 퍼지는 분위기다 싶으면 이 중에 가장 대장이 뭐냐를 찾아갖고 대장주를 매매하면 됩니다. 대장주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죠. 일단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잡아갖고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커스를 매수한 거는 누르다 보니까 매커스라는 종목이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자면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을 한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대충 한 여기쯤에서 발견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매커스라는 종목을 예전에 매매해봤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최근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죠. 그냥 반도체 관련 테마에 들어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이구나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라가면 일단 무슨 일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빨리 매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때 이거 언제 사지 그러고 막 노리고 있다가 딱 사면 꼭지가 돼갖고 눌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막 올라가면 왜 이러냐는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갖고 뉴스를 먼저 딱 눌러보고 뉴스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매매 지금 내가 누르는 이 순서대로 다 눌러봅니다. 외국인 매매 상황 보고 어제 팔아먹어보니까 오늘 힘이 좀 없죠. 근데 그 전날로 봤을 때 외국인이 뭐 무난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국인 보고 그 다음에 액면가 500원짜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러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유망하니까 괜찮은 테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이제 약간 우호적으로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유동 주식 수를 봅니다. 이게 한 2, 3천만 주 되면 너무 많은 유동 물량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940만 주 정도 되면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확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확 땡겨 올리면 순식간에 쫙 사버리면 되죠. 매도하는 사람 물량을 다 받아갖고 땡겨 올리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 계속 안 땡겨 올리고 계속 땡겨 올리면 여기서부터 계속 사면 평균 단가가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도쯤 사고 나서 놔버리면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사겠죠.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물량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땡겨 올려야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땡겨 올려갖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다 안 털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여기서 따로 들어오는 사람 물량을 정리하고 나서 한 이틀이나 3일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차 또 땡겨 올릴 겁니다. 이게 만약 재료가 좋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 상황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실적을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실적 봅니다. 여기서 뭐 적자 나온다 이러면 안 잡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적자를 보고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과연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보면 적자 나고 막 안 좋은 회사를 많이 끌어올립니다. 막 땡겨 올려가지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물량을 자기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땡겨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팔아먹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물려갖고 그냥 설거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저는 무조건 실적은 요즘 들어서는 특히나 시장이 좀 불확실하니까요. 실적이 좋아지든지 적어도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는 종목만 만집니다. 적자 나면 아무리 급등해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종목 안 사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 기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면 이 올라가는 이 모양을 딱 보고 나서 지금 제가 요쯤 되는 요 시간 동안에 5분봉이니까 5분, 10분, 한 요 정도쯤, 한 10분 정도, 10분도 아니고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한 5분 정도 이내에 이걸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보고 암산해보면 대충 영업이익이 1, 2분기 때 90억인데 2020년도에 95억이니까 1, 2분기 때 실적이 그 전년도 1년치를 이미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빈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실적이 좋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3분기, 4분기까지만 그대로 가준다면 원래 나오는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좋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공식으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딱 보고 괜찮다 생각이 들면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아도 올라갈 때 여기서 턱 사놓으면 눌리면 이쯤 오면 손절하게 된다는 얘기죠. 손절하면 또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사면 또 누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역방향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바닥이 확인되는 어느 정도 되는 시점 돌릴 때 잡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시장만 괜찮다면. 왜냐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땡겨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놔버리면 끌어올린 세력들이 손실 보게 되니까요. 어떻게든
물량을 다시 확보하고 나서 한 번 더 끌어올려야 되죠. 털더라도 여기서 털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력은. 그래야 여기서부터 올린 부분에 이익 실현을 해갖고 물량을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이야기했는데 너무 길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이것저것 그냥 방송 시간 길어도 되니까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중에 무심코 이제 하는 그 말 중에 듣고 억수로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 캐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신 게, 제가 DSR 종목을 한동안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서부터 DSR 홍준표 관련주로 남양 홍씨 해가지고 이야기 한참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지만, 일단 그 이론이 맞긴 맞았는데 저는 못 먹었으니까 매매에 실패는 했지만 보는 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보는 건 맞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팔고 나서 날아가 버린 이런 현상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조금씩 생기면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더 챙기고 이런 그게 좀 요령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걸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갖고 이거 남양홍씨니까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정보가 사면 언제든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손실은 안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 좋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더블 거의 여기 쓰였으니까 6,500원이면 14,000원 정도, 13,500원이죠. 거의 2배 정도 나왔죠. 이거 만약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제가.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듣고 그냥 가지고 계셨죠. 이제 매매는 저보다 잘 하시는 분입니다. 길게 가져가시는 식으로. 그래서 30% 수익 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내용 이야기를, 방송 들으신 분 누군가가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그게 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안 먹어도.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따라서 또 제가 이야기했는 거 샀는데 쭉 빠져버리면 또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게 참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괜히 내가 이야기를 해갖고 그것도 손실 발생했다 싶으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모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양홍씨 이야기를 길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켜보셨겠죠. 그래 나름대로 포인트 맞춰갖고 딱 잡았고 30% 이제 수익 올리셨다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맞춰서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앞으로 방송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유튜브 시작이 2019년 2월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866만원이 작년 5월부터 하는 금액이었어요. 2019년 이때 하다가 중간에 한번 빌린 돈 갚고 정산하고 어쩌고 해갖고 이걸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2020년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했는 상황으로 866만원이었는데 지금 1347만원이니까 아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돈을 얼마 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면 거의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존만 하면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숙련이 되게 됐을 때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짧게 끊는, 이것만 컨트롤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 방에 미수 몰빵해 갖고 뭐 대박 터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계속 수익 올리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나면 그때부터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한 1년 혹은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손내린 아재 유튜브 채널 딱 찾아오시면 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 자리에. 이 금액이 얼마가 돼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해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뒤에도 반드시 저는 생존해 있을 거라는 건 그건 한 99%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싶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번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상승하고 나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그 경기 지표가 혼조세인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보통 그 아침에 일어나면 미증시 끝나는 이 수치를 먼저 이제 띄워서 봅니다. 저 같으면 이제 대우증권 HTS를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띄워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죠. 나스닥 지수가 어제 빠져가고 불안했는데 들어 올렸기 때문에 오늘 좀 나름 괜찮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올라온 위치가 아직까지 확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다우지수도 보시면 이날 하락하고 그 다음날 들어올리고 또 하락하고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 나갖고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위로 가는 겁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으니까 이게 이 박자를 맞추자면 오늘도 내려가는 날이겠네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세다. 투자자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 거꾸로 갭으로 떠갖고 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중에 이게 왜 못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갭으로 떴는데 외국인이 오늘 그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 그 보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코스닥 지수에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통상 9시 딱 시작하면 9시 한 20분 30분 정도까지 한 400억 정도를 막 팔고 오는 것 같아요. 일단 팔고 초반에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든지 팔든지 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00억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마이너스 1800억대까지 매도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도해갖고 눌렸는데 마지막에 매도를 확 줄여가지고 1200억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반부에 한 600억을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보다는 갭으로 떠니까 그냥 눌렀다 대충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그냥 뭐 아직까지 방향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 꺾여갖고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간다 싶으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방향을 잘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게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장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게 추석이요. 20, 21, 22까지인가 23까지인가 모르겠다. 22일날까지 수요일까지인가가 지금 휴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요일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화수 이게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히 생각했을 때 내일 장에 딱 들어가면 내일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늘 장 끝나고 나면 한 3일 정도를 쉬어야 된다 이게 돼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휴일이 길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니까 매도하고 싶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싶은 생각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눌리길래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팔아보고 이제 보따리 쓰고 내일은 그냥 하루 그냥 구경만 하고 현금화 시켜버려야 되지 않겠냐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직까지 뭐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닌데 다 털어버리긴 또 그래가지고 내일까지만 가져가자. 그래서 내일 오전 중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명절 때는 추석 때는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게 오늘 좀 강했던 게 석유 관련주가
중앙에너비스 얘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얘 상한가 꽂히고 그 다음 이제 흥구석유하고 따라 올라갔는데 밀렸죠. 그래서 흥구석유가 뒤로 쭉 밀리니까 대장인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가 풀렸었어요. 여기서 한번 풀렸는데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도 약간 살짝 풀리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그 너무 오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석유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어디 있냐면 원전 관련주가 여기 있죠. 보시면 우진이라는 종목,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은 그 방사능 오염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월성원전에 방사능 누출 뭐 이런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게 이 종목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눌렀는데 실적 보면 2분기 때 실적이 1분기보다 괜찮게 나왔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걸 딱 이제 비교해서 봅니다. 암산으로 대충 해가지고 2020년보다 뭐 이거 곱하기 4하면 대충 나오니까요.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듯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아주 양호하고 유동물량도 1200만 주니까 상당히 괜찮고 이게 이제 딱 봤을 때 괜찮은 상황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일찍 발견했다면 맥커스 먹을 때처럼 이 튀어오를 때 잡든지 아니면 여기서 눌렸다가 들어올 때 잡든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장 끝날 때 봤습니다 이거. 일단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아마 이게 방사능 그 소독하는 게 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돼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서전기전이 거의 대장격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는 다시 눌리다가 또 들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한전산업 올라가고 있고 뭐 한전기술 등등등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강했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오늘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내일 되면 다 팔 건데 이 머리 써가면서 분석해가지고 뉴스 찾아가면서 오늘 매수해봐야 내일 팔 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차라리 뭐 그냥 매수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리고 그 BTS 영상 보고 그냥 뭐 쉬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화면만 쳐다보면서 다른 거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강했더라. 이제 이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했던 거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랩지노믹스하고 그 휴마시스, 그 다음 빅텍, 서현이와 이렇게 있었는데 서현이와는 어제 그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저 시간의 거래에 들어갈 때 정리해버렸고 진단키트 쪽에 두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늘 진단키트 보시면 다 뒤로 밀렸습니다. 랩지노믹스 뒤로 빠졌죠. 휴마시스도 빠지고 시즌도 빠졌고 SD바이오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오상자 예열만 올라갔는데 얘가 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진단키트 중에 뭐 다른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기 싫어서 안 찾아봤습니다. 어차피 뭐 그 진단키트 오늘 내려가는 거 보고 제가 손절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휴마시스하고 랩지노믹스를 둘 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를.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는 그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어제 나온 게 1943명이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2000명 정도 나와가지고는 시장에서 호재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백신 접종을 계속 하게 되면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2000명 정도 선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 나오긴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다 손절했습니다. 어차피 팔아야 될 것 싶어서. 그래서 두 종목은 정리해버렸고요. 그럼 당분간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는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빅텍 한 종목이 남았는데 빅텍은 그 매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북한에서 어제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이 기차에서 발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차에 탄도미사일 싣고 가다가 그 기차 그 객차 거기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발사대에다 놔놓고 발사를 하려 그러면 미국에서 그 무인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선제 타격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기차에 싣고 있으면 안 보이죠. 기차 객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쏠 때 그냥 쭉 들어가고 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에 싣고 가면 이제 위치가 계속 움직여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제 타격을 받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차 철로가 깔리는 아무 데서나 다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차 무슨 뭐 그 부대에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여가지고 그 발사 자체는 지금 물론 이제 미국에서 유엔 그 무슨 그 위반이라 그러면서 회의 소집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하는 말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다, 이 멘트가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그 한마디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서 SLBM 발사를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잠수함에서 쏘는 거 있죠, SLBM. 그 발사 성공했다고. 그 발사 성공하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거기다 축사를 한 겁니다. 하는데 이게 SLBM 발사 성공을 세계 7번째인가 성공함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도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극한의 뭐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게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뒷꼬리 뉘앙스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또 안 했다는, 이런 좀 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생각에 이건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SLBM을 성공해버리는 게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SLBM 발사한다고 그 안보리 제재 위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SLBM 그걸 성공해버리면 핵을 싣고 가서 쏠 수 있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다 해서 엄청난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핵탄두를 실렸네 안 실렸네 차이 빼고 나면은 SLBM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잠수함 안에서 발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SLBM 사가지고 축하를 하고 그 성공했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북한은 발사하면 제재를 간다,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북한에서 뭔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쐈을 때 그때는 이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죠. 뭔가 그걸 쐈을 때 그냥 뭐 무감각했었고, 어저께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것도 또 뭐 그렇게 뭐 되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내가 ICBM이나 SLBM 한번 쏴볼게, 너가 왜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한번 쳐다봐달라 이러면서 이제 쐈는데, 뭐 너 원래 하는 일이니까 이러고 이제 무시당해 놔둬버리니까, 그럼 조금 더 센 거를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런 반응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가만히 있어보면 그럼 이제 이번에 ICBM을 한번 쏴볼게, 누구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에서 지금 연거푸 이렇게 미사일 쏘는 게 그 평범한 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쏘고 나면 또 시간이 좀 지나고 쏘는데, 지금 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고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위협을 가했는데 대꾸도 안 해주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왜 자꾸 저렇게 핵무기 쪽으로 집착해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군사력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SLBM도 북한 지금 뭐 개발해갖고 잠수함 건조하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잠수함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건조가 되죠. 돼갖고 지금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ICBM까지 지금 성공해버렸기 때문에 그 무기의 질면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그 갔을 때 최신 전투기 그 F 뭐시기 그 뭐 20몇 대 수입해오고 해갖고 지금 무기를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이제 무기 장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주긴 사줬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죠. 그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고 막 해놓고 저거는 더 무서운 무기들을 잔뜩 그냥 갖다 사재고 있으니까 핵무기 빼고 나면 붙으면은 북한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더 그런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핵화 선언해버리면 바로 공격 들어올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남한에서 자꾸 뭐 SLBM 해서 자꾸 막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적어도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ICBM이나 SLBM 발사 같은 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하다가 빅텍은 안 팔고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400만원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유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지금 남북경협주 보시면 남북경협주 신원이 지금 한 3.8% 빠졌죠. 그 다음 아난티가 거의 한 5% 빠졌습니다. 대하티아에도 빠졌죠. 남북경협주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보통 보면 남북경협주가 빠지면 전쟁관련주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남북경협주도 빠지면서 전쟁관련주도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쟁관련주 좀 적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이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물린 사람들이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못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북한의 어떤 다른 도발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뭐 특별한 그 특이 동향이 없네요. 아직까지 물량이.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일단 내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오늘 팔기에는 조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단기 투자 쪽에서는 빅텍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중기 투자인데요. 이것도 오늘 그 아침에 원래 제가 서연하고 서연이화를 반반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그 반반 가지고 있었는데 서연은 손실이 났고 서연이화는 수익이 나는 바람에 이게 그 조금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아침에 그 코스닥 지수 쭉 밀릴 때요. 이렇게 밀릴 때 이쯤에서 고민하다가 이거 오늘 다 정리하고 내일은 그냥 매매 안 하고 그냥 정시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길래 다 팔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서연을 12,100원에 팔았고 서연이화를 8,190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서연이 12,1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겠네요. 팔고 서연이화를 아침에 눌리고 있을 때 8,19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팔았는데 팔고 나서 쫙 당겨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했다는 또 생각이 들죠. 원래 제 계획이 이 중기 투자로 그냥 길게 가져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팔고 나는데 여기 와버리니까 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서연은 안 좋아도 서연이화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서연이 2.4% 빠졌는데요. 서연이화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제가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 서연은 그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움직이니까 덕성 이런 종목이 밀리니까 그냥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 됩니다. 이 서연하고 서연이화 둘 다 보면 실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서연 쪽이 이제 윤석열 쪽에 좀 더 가깝게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서연이화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서연이 하락하면 끌려 내려갈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겨 올리고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8,300원에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아갖고, 이번에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반반 나눠서 잡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여기다가 몰빵을 해서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300원에 그, 545만원어치, 100만원은 이제 현금으로 남겨놓고요. 이거는 이제 예비로 갖고 있다가 사고 싶은 종목 생기면 사기 위해서 아껴놓은 거고, 나머지 545만원을 풀배팅으로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올라가서 끝나가지고 지금 한 9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서현이와는 현재 시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애니능률이 대장으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방향이 안 나왔거든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덕성하고 서현이 별로 힘을 못 쓰고 뒤로 밀리는데 서현이화가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 쪽에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애니능률하고 덕성, 서현 이게 급등하게 되면, 이게 위로 확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서현이화는 위쪽으로 막 날아가듯이 확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중기 투자니까요,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유동 물량도 괜찮고 자동차 관련주이면서 실적이 지금 아까 메커스 급등할 때하고 지금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매출이 지금 영업이익이 보시면 그 작년에 485억인데 1분기 2분기 합치면 370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쪽이라서, 그래서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기 투자로 그니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팔고 나서 추석 쉬고 나서 명절 휴일 끝나고 나서 그때 잡으려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얘가 자꾸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또 좀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내일 하락하더라도 그냥 위험 감수하고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인야 쪽으로 중기 투자는 몰아서 한 종목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홍준표 관련주인 한국선제가 강하게 또 땡겨 올렸습니다.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경남스틸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관련주도 좀 오르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금 고발이 지금 여러 건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어봐도 참 이상한 거 많던데, 엄청나게 고발 막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반사 이익으로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 쪽으로 반사 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오늘 야권 후보들 토론회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시판에 글 읽어보면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뉴스에 댓글 같은 거 보면 토론회를 하기만 하면 홍준표가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 의원이 홍카콜라 이렇게 해서 많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대선 토론회 할 때 유승민하고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로 뽑혔습니다.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윤석열을 제압해버릴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고 나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홍준표는 그냥 완전히 팍 꺼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지가 확 떨어지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급등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었으면 애니능률을 샀겠죠. 근데 자신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윤석열 테마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고, 만약에 윤석열 테마가 빠져도 그래도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보시면 다른 거 뒤로 밀릴 때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서인열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론회 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로. 왜냐면 조금 스케일이 달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저런 느낌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토론회 저도 끝나고 나면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보지 싶은데, 나중에 보시는 분 있으면 봐보십시오. 제 생각에 느낌에, 한 마리 곰에 옆에 들개 두 마리가 붙어갖고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마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하태경 의원도 유승민 의원 쪽이니까 여러 명의 들개들이 몰려가지고, 왜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1위기 때문에 1위를 죽여야 자기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을 1등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도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확 떨어뜨리면 돼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때 봤죠. 이재명 지사를 총공개해가지고 완전히 십자포화로 막 공개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1위니까 이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해서는 공개해갖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회 하면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운데 곰 한 마리 놔놓고 들개들이 옆에서 모여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지켜보고 나면 그 순간에는 들개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토론 다 끝나고 나서 추석 때 고향 가서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윤석열이가 그래도 또 좀 체급이 다르네, 이런 뉘앙스로 갈 것 같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혀 근거 없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 쪽에 한 표를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 쪽 종목은 지금 현재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 판단해가지고 1위 할 것 같은 후보 관련주를 사시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 더불어민주당 쪽은 동신건설하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리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주가 살짝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요건 아마도 뉴스에 정세균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나서 친문 지지자 쪽인가 그쪽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 이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전라도 쪽에 마지막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로 보는데, 여기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지사가 근데 이재명 지사 지금 악재가 하나 떠가 있죠. 그래서 무슨 개발하는 이름 잡은데 거기에 특혜 의혹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봐서는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악재인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는 관점으로 윤석열 총장 관련주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아마도 내일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빅텍 이 부분도 비중을 줄이고요. 중기 투자인 서인위원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명절 끝나고. 왜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후보 탈퇴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정치판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